안녕하세요. 오종혁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고전소설을 지난 시간에 끝냈고요. 오늘은 현대소설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작품은 이효석의 도시와 유령이라는 작품입니다. 여러분, 이효석 작가 아시죠? 메밀꽃 필 무렵의 작가. 자, 도시와 유령이라는 작품인데요. 이 제목만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이 도시와 유령, 뭔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그 단어가 지금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제 독해를 하실 때 도시와 유령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찾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 공부할 그 목표라는 걸 아시고요. 한번 작품 속으로 한번 순수하게 한번 읽어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자, 첫 번째 강의는 항상 순수하게 원문 그대로 이제 보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강의는 분석하는 거, 그리고 주요한 그 내용들을 정리한 거니까요. 일단 첫 번째 강의에 공부에 집중을 하셔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원문을 그대로 해석하는 연습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를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2번씩 찍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일단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두워가는 황혼 속에, 그러니까 음침하다, 아주 그 어둡죠? 그리고 시간도 지금 황혼이죠? 음침하죠? 어둡잖아요. 모든 분위기가. 그렇죠? 이 동묘라는 곳은 장소인데, 우리 종로구에 있거든요. 과거에는 이제 동대문에 위치한 거고요. 지금은 이제 종로구에 편입돼 있는데, 이 동묘는 이제 어떤 곳이냐면요. 이 관우 장군 있죠. 관우. 우리 삼국지에 나오는 이 관우를 모신 사당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제 갑자기 왜 이 관우, 중국에 그 나오는 장수가 왜 여기에 있는지는 뭐 구체적으로 모르셔도 되겠지만 참고로 말씀드리시면은 우리 임진왜란 때 진린이라는 장군이 오면서 그 사람이 이제 관우를 아주 열성 팬이었나 봐요. 그래서 그 전쟁에서 부상당했을 때도 관우를 모셔서 자기가 상처가 치유됐다라고 고마워해가지고 조선시대 때 동묘를 설치한 거라고 합니다. 그때 배경이 돼서. 그래서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동묘가 어떤 기능을 하는 거냐면 우리나라의 보물입니다. 보물 142호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국보급의 그러한 그 문화유산인 거죠. 그렇죠? 예, 우리 종묘도 있고 동묘도 있잖아요. 그렇죠? 종로 쪽에. 근데 이 장소에서 우중충하다. 그렇죠? 시대가 지금 1920년대를 배경으로 한 겁니다. 근데 여전히 우중충하다는 건 좀 굉장히 그 보물 같은 그런 문화유산이 암울하게 지금 보이고 있죠. 이런 것들을 이제 해결해야 됩니다. 왜 그런지를. 좀 이르다고 생각했지만, 좀 빠르다고 생각했지만, 나오기를 기다리면 되지 하고, 제멋대로 후두구둑 뛰는 가슴. 자, 뭔가 그 놀란 가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걸 진정시키고, 아직도 열려있는 그 대문. 그죠? 동묘의 그 대문을 얘기하는 거죠. 서슴지 않고 들어섰다. 자, 바로 들어갔다는 얘기죠. 중문 들어섰고, 또 정전 앞으로 몇 발짝 걸어갔을 때 일이었다. 자, 전날 밤에, 어젯밤이라는 거죠. 나타났던 정전 옆에 바로 그 자리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나오는 인물이 지금 어제도 오고 오늘도 왔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예. 협수룩이라는 건 덥수룩하게, 즉, 어수선하게 산발한 머리를 늘어뜨린 그 2개의 그림자. 자,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제 2개의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물체인지 대상이 지금 나왔죠. 예. 2개의 그림자가 있었다. 그러나 나는 여기 나네요. 이제 그쵸? 예. 그러니까 1인칭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지금 서술자가 나는 벌써 어리석은 전날 밤에 나는 아니었다. 그러니까 어제 왔을 때는 자기가 어떻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행동을 했었나 봐요. 자기가 판단하기에 오늘은 이런 마음이 아니란 얘기죠. 지금 그러나 그랬으니까 그러나라고 했죠. 그러니까 어제는 어리석은 행동을 했었다는 것이고 지금은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예. 요놈의 도깨비. 도깨비라는 대상이 나왔네요. 그렇죠? 예, 도깨비. 그러니까 이제 2개의 그림자가 도깨비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몽둥이를 들었잖아요. 몽둥이 들고 장군다운 담력. 그러니까 이제 담이라는 게 용기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그 용맹한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겠네요. 용맹한 그런 담력을 가지고 나는 그 자리까지 달려갔다. 그렇죠. 이제 어제는 이루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제의 행동은 굉장히 장군과 대조되는 그런 담력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은 도깨비의 놀란 가슴이라든가 도깨비의 너무 그 당혹감을 느껴서 아마 그 대담한 그런 행동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오늘 다시 와서 보니까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것 같아요. 도깨비를 찾으러. 그러나
나의 손에는 만신의 힘이 맺혔던 몽둥이가 힘없이 굴러떨어졌다. 그러니까 이제 도깨비를 갖다가 만나서 때려 잡으려고 했었나 봐요. 근데 이제 그것이 몽둥이가 손에서 지금 어때요? 굴러떨어졌다 그랬죠. 무슨 일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유령 장군이 금시에 미치광이 광대 새끼로 변화해버렸던. 그러니까 이제 유령 장군이라는 건 뭡니까? 유령을 잡으려고 오는 그 장군 같은 그 사나운 용맹이 금방 어떻게 돼요? 미치광이 광대. 그러니까 미치광이 광대라는 거는, 이 광대라는 건 뭡니까? 우리 보면은 극마당의 마당극이라든가 이런 거에 나오는 그 광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치광이라는 거는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갖다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감하게 왔지만 반전이 온 거죠. 반전. 그렇죠? 뭔가 우스꽝스러운 상황으로 급변했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예. 원 이런 놈의 경우가 있나? 막 이렇게 이제 대사를 하는 거죠. 혼잣말로. 틀림없던 도깨비가 순식간에, 그럼 도깨비가 아니라는 얘기네요. 두 모자의 거지. 그러니까 도깨비가 아니라 뭐다? 두 모자의 거지. 그러니까 이제 엄마와 아들이인데 거지란 얘기죠. 거지. 예. 두 인물이 나온 거죠. 이런 기막힌 일이 하면서 이제 굉장히 그 황당한 그런 자기 자신을 인식하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예. 도깨비인 줄 알고 왔는데 사람이었잖아요. 사람. 두 개의 그림자가 바로 뭐다? 두 모자의 거지의 그림자였던 거죠. 도깨비가 아니라요. 다음 순간 그 무엇을 번쩍 돌려 생각한 나는 또다시 몽둥이를 들었다. 이게 웬일인가요? 다시 몽둥이를 들었죠. 그렇다면 뭐냐면 아직까지도 이 도깨비가 아니라는 걸 확신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깨비라는 걸로 다시 의심을 한 거죠. 의심. 아셨죠?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잖아요. 한번 보고 굉장히 놀래간 가슴이 사람을 봤다 하더라도 한 번에 그 의심을 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인 거죠 지금. 그래서 이게 정말 도깨비 장난이란 거야 하면서 아직도 지금 반신반의 하는 거죠. 그렇죠? 예. 하나 도깨비라는 소리에 영문을 모르는, 그죠? 까닭을 모르는 두 모자는 손을 모으고 싹싹 빌었다. 이게 결국 뭐냐면은 몽둥이를 들고 이제 뛰어온 사람을 보니까 이 두 모자는 어때요? 굉장히 그 공포심, 두려움에 지금 떨고 있는 겁니다. 두려움. 아셨죠? 예. 도깨비가 아닌데 도깨비처럼 대하니까. 아이고 왜 이럽니까? 이건 틀림없는 사람의 목소리였다. 자, 이걸 보면 알 수 있죠. 틀림없는 사람의 목소리였다는 거는 서술자인 나가 아직까지도 완전한 사람임을 인지를 못한 거네요. 그렇죠? 예. 나가라면 그저 나가라든지 그래 이 병신을 죽이시렵니까?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말하는 화자, 즉 말하는 사람이 지금 병신이라고 하는 걸로 봐서 정상이 아니라는 거네요. 지금 그렇죠? 예. 감이 못 들어올 때라는 건요. 지금 어디에 와 있는 거죠? 우리 이 인물들이 바로 우리 동묘지 않습니까? 이 동묘, 그렇죠? 이 동묘에 와 있다는 거는 당시에 요즘은 뭐 공원이라서 무료 입장 가능한 곳입니다만은 이 당시에는 굉장히 엄중하게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아셨죠? 시대적인 배경으로 볼 때. 요 대사를 봐서도 알죠. 그쵸? 알면서도 할 수 없이 들어왔다. 예, 무슨 사정이 있었겠네요. 그렇죠? 예. 거지니까 거지라고 하는 걸 봐서 유출할 수 있죠. 뭐 기거하고 숙식할 수 없으니까 들어왔겠죠. 아시겠죠? 예. 눈물겨운 목소리로 이렇게 사죄를 하면서 여인네는 엄마죠. 그러니까 두 모자 중에 엄마 일어나라고 무한히 애를 썼다. 어린애는 울면서 그렇죠? 어린애가 울고 있다는 거는 이러한 상황을 더 어떻게 합니까? 더 어떤 슬픔, 이 비극을 좀 더 어때요? 우리 좀 더 부각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드라마나 영화 보시면 어떤 삶의 그 모습이 슬플 때 특히 어린애가 옆에서 울게 되면 더욱더 슬퍼 보이잖아요. 예, 그러한 장면을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를 붙들었다. 역시 광대에 지나지 못한 너무나도 경솔한 나의 행동, 그렇죠? 반성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자기가 도깨비로 오인해서 사람을 때리려고 했었고 또 이런 약한 모자를 이렇게 경솔한 행동을 했다는 걸로 자기 자신이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반성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겨우 말을 한 거죠. 보시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아닙니다. 앉아 계시오. 나는 고직이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직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 창고직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어떠한 장소를 지키는 감시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관리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니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뭐 이렇게 안심을 시키고 있네요. 그랬더니 예, 그러죠. 예. 모자는 안심한 듯한 그 동시에 감사에 넘치는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굉장히 순박한 거죠. 예.
보자가 어젯밤에 여기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 이렇게 한 걸로 봐서는 아직까지도 도깨비가 어떻다? 있다라는 거를 지금 의심을 품고 있는 거예요. 도깨비가 있을 수 있다라는 그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누가? 나가. 그쵸? 그러니까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무엇가 뭔지 분간할 수 없는 나는 이렇게 물었다. 그렇죠? 아직까지도 완전히 도깨비가 있는지 없는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의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예, 나오다니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여인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단지 우리 모자밖에 여기 아무것도 없었다. 그럼 여인네는 어사무사하여서, 그러니까 이제 기억을 뭐 더듬어서 뭐 이런 말로 해석이 되겠네요. 이렇게 대답했다. 그럼 대체 그 불은 뭐지? 하는 거예요. 이제 그쵸? 이 도깨비라고 이제 짐작했던 거는 어젯밤에 그 그림자, 두 그림자와 함께 불이, 도깨비 불이 이제 환하게 밝혀졌었나 봐요. 그쵸? 지금은 뭐 우리 도깨비 하면은 우리는 이제 드라마도 유명하고 그래서 그렇게 낯설지게 느끼지는 않습니다만 이 1920년대쯤의 이 도깨비는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저희 어렸을 때도 이 도깨비라는 거는 굉장히 신비하고 환상적인 쉽게 볼 수 없는 뭐 그러한 아주 그 대상이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도깨비는 드라마를 해서 되게 친숙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이 도깨비라는 거는 굉장히 귀신급이었잖아요. 귀신이라든가 초현실적이고 비현실적인, 그렇죠? 예, 그 환상적인 그런 대상이잖아요, 그렇죠? 이 당시에도 더 그럴 거 아니에요. 이 도시에 이 도깨비가 나타났다고 하는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그 비현실적이면서 쇼킹한 사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대체 그 불은 뭐냐 그랬잖아요. 나는 그래도 속으로 의심하면서, 자, 의심이라는 말 나왔죠. 주위로 눈을 휘둘렀다, 그렇죠? 아직까지 이 도깨비에 대한 그 의심을 풀지 못한 겁니다. 자, 무슨 일이나 생겼습니까? 라고 이제 여인이 묻는 거죠. 정말 저희밖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저희는 잘못을 저지른 것도 없어요. 그래서 밤중은 돼서 다리가 하도 아프길래 약을 바르려고, 자, 근거가 나왔는데 약을 바르려고 찾았는데 없었다. 그래서 그걸 찾느라고 뭐 했다? 그렇죠. 요거네요. 성냥갑 한 갑을 다 걷다. 성냥 한 갑. 요즘은 뭐 성냥을 쓰진 않습니다만 이 당시에는 이제 대체로 성냥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성냥 한 갑, 그러니까 한 통을 다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그어 내버리는 밖에 안 없다. 이게 결국 뭐냐? 깜깜한 밤에 성냥을 그니까 그게 마치 도깨비가 불을 들고 있는 것처럼 보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뭐 워낙 네온사인이라든가 우리 그 24시간 영업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화납니다만 이 당시에는 이제 통행금지도 있었을 테고 거의 그 암흑천지였지. 암흑천지였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걸로 볼 때 이 불이 번쩍했다는 거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었던 거죠. 이 당시의 배경을 생각하면서 떠올려야 될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예. 하고 여인네는 한쪽 다리를 훌떡 걷었다. 이거 한쪽 다리를 이제 보이려고 바지를나 이제 걷은 거겠죠, 그렇죠? 예. 치마나 바지를 걷었겠죠. 그리고 눈물이 그 다리 위에 뚝뚝 떨어지기 시작하였다. 그죠? 눈물까지 흐리죠. 그냥 굉장히 뭡니까? 이 장면을 볼 때 어떤 장면이 보죠? 굉장히 비참하잖아요. 비참한 삶, 그렇죠? 여인과 그 아들이, 어린 아들이 굉장히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 요거를 떠올리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예, 나는 모든 것을 얼음장 풀리듯이 해득이라는 건 뭡니까? 완전히 어떤 일에 대해서 완전히 깨닫고 이해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또한 참혹한 그 그림을 보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렇죠? 이 참혹한 그림이란 건 두 모자의 비참한 삶이잖아요. 그의 훌떡 걷은 한편 다리, 그야말로 눈으로 참아 보기 어려울 것이다. 차마 눈으로 보지 못할 그런 광경, 우리 한자로 뭐라 그럽니까? 목불인견이라고 그러잖아요. 목불인견. 너무나 그 참혹해서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경우, 이럴 때 목불인견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발목은 끊어져 달아나고 장단지는 나뭇개비처럼 어때요? 마르고 채 아물지 않은 자리가 시퍼렇게 질려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인은 아까 그 병신이라고 했잖아요. 자기 자신을요. 그렇죠? 요 말의 의미가 여기서 구체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은 현재 정상적인 게 아니라 어떤 그 심각한 지금 부상의 상태에 처해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이러한 상황이라는 거 잘 아시겠죠? 그놈의 원수의 자동차. 그 원인이 나왔습니다. 자동차네요, 자동차. 그나마 얻어먹지도 못하고 이렇게 병신을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이제 결국 자동차 교통사고가 난 거네요. 그렇죠? 여인네는 울음에 흐느끼기 시작했다.
자동차예요? 이제 묻는 거죠, 내가. 그랬더니 예, 공원 앞에서 그놈의 자동차에 뭐 치였다는 거겠죠. 예,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장에 가시면요, 나는 거의 중략 이후에요, 실망에 가까운 어조로 말투로 이렇게 중얼거리고 대수롭지 않은 듯이 사소하게 발길을 돌이키려 할 때이다. 근데 사람의 수물거리는이라는 것은 이제 사람들이 몰려 있는 뭐 그 틈바구니로 나는 무서운 것을 봤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요, 무서운 것을 봤다는 얘기는 지금 요 앞이 바로 중략 잘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앞의 내용과 뒤의 장면이 지금 다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 장면은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아셨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수물거리는 틈을 왔는데 보니까 무서운 것이었다는 거는 바로 뭐냐면 요 뒤에도 나옵니다만 여인의 자동차 사고 나서 부상당한 여인의 모습인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어때요? 이게 먼저 와야 되죠. 그러니까 시간이 거꾸로 갔죠, 지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과거 회상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군중의 숲에 쌓여서 안 보이는 한 채의 자동차와, 그렇죠? 그 밑에 깔린 여인네 하나를 보았다. 그렇죠? 바퀴 밑에는 선혈, 붉은 피가 임리라는 것은 마구 흥건하게 퍼졌다는 얘기예요. 액체 같은 것이. 그래서 그 옆에는 거지아이 하나가 목을 놓고 울면서 쓰러져 있었다. 그러니까 대성통곡하고 오열하고 있겠죠, 아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장면이 먼저 나와야 되겠죠, 순서로 볼 때. 사건의 순서로 볼 때 이 장면이 먼저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 회상임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동차 안에는 아니나 다를까 불량배와 기생년들이, 자, 시대적 배경을 알 수 있죠. 기생이란 말 요즘 잘 안 쓰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일반화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불량배, 기생년들.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에서 사고를 낸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대상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술자 입장에서는 지금 뭡니까? 불량배와 년이라고 하잖아요. 비속어를 썼죠. 그러니까 굉장히 뭐 하는 겁니까?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비난하고 있죠? 예, 가득하였다. 오라질 년놈들. 자, 오라질이라는 것은 오라를 묶어서 끌고 갈 정도의 아주 그 나쁜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이 연놈들, 응? 못된 것들이 많아요. 못된 것들. 자동차를 타니 신이 나서 사람까지 치냐? 이렇게 끔찍도 해라. 잔인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제목에서 보시면은 우리 제목이 뭐였죠? 도시라 그랬죠. 도시. 그리고 유령이라고 그랬죠. 유령.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도시라는 건 뭡니까? 바로 이 자동차, 이런 물질 문명의 산물을 상징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자동차가 지금 뭡니까? 사람을 상해를 입혔잖아요. 그러니까 도시라는 의미에서 본다면 이 어떤 그 물질화된 그런 문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새로운 신문명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유령이라는 거는 누구라고 생각이 되냐면 지금 두 모자잖아요. 두 모자. 그렇죠? 두 모자가 어떻게 됩니까? 유령인 줄 알고 거의 뭐야? 유령급이었죠. 우리 도깨비. 그렇죠? 도깨비인 줄 알고 왔더니만 결국 두 모자였잖아요. 거짓 모자. 그렇죠? 이런 걸로 볼 때 도시는 바로 뭐다? 이 자동차라는 어떤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힘없는 사람들, 힘없는 백성들을 무참히 짓밟고 상처를 주는 그러한 문명을 의미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이 유령이라는 거는 나쁜 의미가 아니죠, 지금. 그렇죠? 이런 도시의 이런 물질적인 문명 때문에 희생당하는 그러한 인간, 그러한 민중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셨죠? 예. 자, 그러면서 이런 말마디를 주우면서 나는 어느 결에 그 자리를 밀려져 나왔었다. 그렇죠. 이제 수동적이 돼버렸죠. 너무 끔찍해서. 그래, 당신이 그때 그 사람입니까? 막 이런 얘기겠죠. 나는 되풀이하던 기억의 것. 자, 기억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결국 과거와 현재가 지금 이어지는 거네요. 여기서 문득 돌려 이렇게 물었다. 이렇게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웬이 얘기하네요. 한 달 전에 그 원수의 자동차, 원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신체를 훼손시킨 그 자동차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원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병원인지 무언지를 끌고 가니 생전 저 어린 것, 아들이죠. 보고 싶어 견딜 수가 있어야죠 하면서, 그래, 한 달도 채 못 돼서 도로 나왔다고 합니다. 제대로 치료를 못 받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놈의 다리가 또 아프기 시작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라는 거네요. 다리만 성하면 좋겠어요. 그래야 돌아다니면서 동냥하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을 것인데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그런 무슨 상황? 굉장히 비참한 그런 상황이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그러니까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인 거죠. 그렇죠? 네.
여인네는 차마 더 볼 수 없는 다리를 두 손으로 만지면서 울음에 느꼈다. 이게 결국 그 통곡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나는 그의 과거를 더 캐물으려고 하지 않았다. 왜? 이미 안 물어도 그의 대답은 뻔하다. 물어봐야 소용이 없죠. 뻔한 이야기가 나올 테니까. 그쵸? 집이 원래 가난했습니다. 그런데다 남편이 죽고 나니 뭐 이런 식으로 비록 이런 대답은 안 할지라도 그 운명이 그 운명이지 하면서 무슨 더 행복스러운 과거를 찾아낼 수 있으리요라고 이제 속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서술자가. 아셨죠? 나의 눈에는 어느 계열인지 눈물이, 자, 눈물 바로 뭡니까? 안타까움, 그렇죠? 동정, 연민, 이러한 정서를 지금 갖고 있네요. 인물이 나가요. 동정은 우월감의 반쪽이는지 아닐는지는 모른다.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여기 나오는 나도 그렇게 행복한 사람은 아니에요. 노숙을 하고 있고 노동자입니다. 노동자. 하루 벌어 하루 먹는 그런 노동자인데 이러한 그 사람들을 보고 나서 우월감, 그 사람들보다는 좀 나으니까 우월감의 반쪽일는지는 모른다라고 자기가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나는 나도 모르는 동안 주머니 속에 든들의 돈, 그 주머니에 있는 모든 돈을 모두 움켜서 뚝 떨어진 눈물과 같이, 이게 결국 뭡니까? 강한 안타까움과 연민을 보이는 그런 행동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그의 손에서 쥐어주었다. 그렇죠. 동병상련의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불이 나게 그 자리를 뛰어나왔다.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이 정도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수능에서는요, 이게 뭐 일제치하의 강점기에 뭐 이런 말, 그리고 또 희생당한 민중의 삶, 이거를 한 번에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나온 걸 어떻게 아십니까? 그러니까 보기에 분명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배경, 우리 문학 감상 방법 중에 반영론적 관점 있지 않습니까? 반영론. 이거 보기 반드시 나옵니다. 보기 위에 참고용으로 나와서 비교를 해서 견주는 거니까 여러분께서는 이 원문에 충실하는 게 좋아요. 미리 뭐 다 알고 설명하는 거는요, 도움 안 됩니다, 여러분. 아셨죠? 저처럼 해석하는 방법이 나온 그대로 순수하게 감상을 하시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문제, 손특강에도 보니까 문제 보면 그 보기가 친절하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걸 보면은 같이 견주어서 비교하면은 그렇게 해서 이제 실력을 쌓아가야죠. 미리 도시와 유령에 대해 전반적으로 다 알고 기계적으로 설명 들어서는요, 절대 도움이 안 됩니다. 차라리 그러면은 그 해설서를 갖다 놓고 그냥 읽어버리는 게 좋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납니다, 여러분. 시험장에 가시면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게 단순한 공부인 것 같지만 이게 반복하고 오랜 연습을 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실력이 금방 급상승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발 해설서를 너무 의지하지 마시고 자기가 이 작품 안에 끼어들어서 객관적으로 읽어 나가는 방법을 한번 터득해 보세요. 아시죠? 그걸 위해서 제가 지금 계속 힘들더라도 2번 찍지 않습니까? 1번, 2번 이런 식으로요. 그럼 바로 여러분의 순수한 공부에 도움이 되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자, 그럼 충실히 공부를 다시 해보시고요. 2번째 강의에서는 이제 이거에 대한 보완책으로 분석 강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